종합적으로 분석해 주실 분, 이분만한 전문가는 없을 겁니다. 김종대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종대 의원님 모셨습니다. 참 그 어느 때보다도 국방에 전문가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됐는데 말이죠. 자, 오늘 김종대 전 의원님 너무 바쁘신 분이라서 저희가 급히 모셨고요. 빨리 보내드려야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첫 인터뷰로 모시게 됐습니다. 예, 자 의원님 어떻게 그동안 그 탄핵 심판 쭉 모니터해 오셨을 텐데 뭐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헌법 재판 네. 또 이 심판의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어야 그렇죠. 되고 예. 재판관은 단지 그 대리인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 헌법 재판이 참으로 저는 유감스러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예. 이 가해자 관점이 너무나 그 모든 재판의 주종을 이뤘다. 윤석열이 떠드는 대로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구조. 그렇죠. 흐름. 그러니까 윤석열이 국민의 뺨을 때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와서 때린 게 아니라 건드린 거라는 거예요. 예. 아니면 스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렸냐 건드렸냐 이걸 갖고 논쟁을 해온 거예요. 네. 그러나 이때 중요한 증언은 뺨을 맞은 사람이 나가서 네. 내가 얼마나 아프고 굴욕적이었는가를 증언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피해자 관점이거든요. 예. 그런 증언이 거의 없어요. 오로지 가해자의 그 때린 것이냐 건드린 것이냐 하는 논쟁으로 끝났는데 이게 절반의 재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그 계엄군에게 잡혀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고향이 밥 주고 나온 김동현 씨, 33살의 청년이죠. 네네네. 거기서 그 저 친구한테 현관 비밀번호를 메시지로 주고 왔을 때는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 이런 분들은 증언대에 설 수 없는가? 또 책상과 소화기로 그걸 막으면서 엄청나게 두려웠을 그 국회 보좌관은 왜 증언대에 설 수 없었는가? 그러네요. 예. 이렇게 뺨을 맞은 사람의 입장이 투영돼서 가해와 피해 관계가 드러나는 재판이어야 되는데 네네네. 결국은 너 때렸잖아. 아니 나 건드렸다니까. 결국 때린 걸로 되긴 됐지만 가해자 관점인데 이게 우리 사회에 심각한 어떤 그 정치 선전 내지는 극우 선동에 패단을 놨습니다. 저는 그걸 밀로셰비치 효과라고 그러는데 밀로셰비치 효과. 인종 청소를 자행했던 세르비아 대통령 밀로셰비치가 그렇죠. 예.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4년을 재판받는 동안에 총 재판 시간의 3분의 2가 밀로셰비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재판에서 오히려 지지세를 결집하는 이런 패단을 가져왔고 그 결과 4년 재판을 질질 끌면서 직접 변론을 하고 재판을 문제 삼고 불법 수사라고 똑같거든요. 지금 윤석열의 수법하고. 그러니까 치유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돼서 오늘날 동유럽의 발칸반도가 아직도 유럽의 화약고가 된 이유가 바로 그런 어떤 패단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 극우와 이 어떤 법치를 벗어난 이런 극우 난동 세력들이 이런 재판을 통해 가지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거꾸로 키워놔 버렸다. 네. 그래서 이런 가해자의 관점에 입각한 재판이라는 것은 정치권이 너무 빨리빨리 이걸 갖다 마무리 짓고 선거 일정에 집착하다 보니 뜻하지 않게 범죄를 입증하면서 윤석열이 재판을 선전장으로 악용하고 그렇죠. 밖에서 또 그분들이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큰 숙제로 오히려 떠안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이제 3차 폭동에 대한 어떤 전조는 없냐. 1차 폭동은 국회에서 계엄군이 했고 2차 폭동은 서부지법에서 했고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 더 조직화, 체계화되면서 3차 폭동도 지금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들으신 정보가 있습니까? 3차 폭동이라면 아마 헌재에서 탄핵 파면 결정이 내린 직후가 아닐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매번 당할 때마다 충격인데 이 사람들이 최근에 분파가 생겨가지고 서로 선명성 경쟁을 해요.
여의도파, 광화문파. 전 그게 위험한 징후라고 봅니다. 우리가 중동의 테러, 자살폭탄 테러 이런 걸 봤을 때도 왜 저런 게 일어나냐 하면 무장파벌 간의 그 경쟁. 헤게모니와 그걸 잡기 위한 이런 경쟁의 산물이거든요. 단순히 원한과 증오만이 아니에요. 네. 그런 속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극렬 지지층들 내에서의 내부 경쟁이 심화되고 그러면서 그 극우 유튜버와 또 변호인단과 이런 어떤 제법 조직과 체계를 갖춰나가는 양상이 보이기 때문에 이 점을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분쇄하지 못하고 일정 정도 공간을 허용해줬다는 것은 이후에 한국 민주주의의 어떤 그 토대에 심각한 교란이다. 그런 만큼 우리가 왜 재판을 하고 왜 심판을 하는지의 기본 목적, 그 본질에 이제는 충실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현직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다 보니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고, 뭐 사실 현직이니까 탄핵 심판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아울러 한 번 또 파면당했던 대통령을 배출했던 정당, 그 정당으로서는 이 파면이 이용되면은 이제 곧바로 조기 대선인데 그 현재의 어떤 자기들을 지지하는 이 극우파들을 어떻게든 세를 규합해 놔야 다음 대선에서 뭔가 가능성을 노릴 수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고려 때문에 지금 극우들이 준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전한길 씨 역사 강사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했던 말이 헌재를 쓸어버리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고발이 된 상황인데 이 말은 이 사람이 막 대중들이 자기를 열광하고 그러니까 잠시 해가닥해서 뽕 맞아서 한 소리인지 아니면 진짜 이들에게는 뭔가 큰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는 것인지. 일단은 본인들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광장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오고 하는 말들이 실제로 더 험악해지고 제가 그 남초 커뮤니티라고 얘기되는 이런데 간헐적으로 들어가 보면 확실히 저 헌재에서 변론이 있는 날 게시글이 폭증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선전의 효과가 먹혀들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윤석열이 어떤 그 발언이나 주장이 좀 세게 나오는 날, 이때 난리가 나요. 이 이야기는 바깥에 보내는 신호라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밖에 보내는 신호.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신호를 수신하는 세력들이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더 어떤 거 과격한 행동을 해야 그 세력 내에서 해계번을 장악하게 되는데 어제 권성동 그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면 토론을 보면 상당히 위험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재 결정에 승복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한계는 다 어디로 갔고 심지어 장동혁 사무총장 보시죠. 저번에 세이브 코리아 저 대전 집회 가서 발언했습니다. 이분들 한때 친한계라 그래가지고 저 탄핵을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했던 분들이 돌아섰어. 이게 옛날에 트럼프가 의사당 습격하고 탄핵안이 회부됐을 때 공화당 의원 6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그분들이 다 살해 위협을 받고 그래서 반 정도가 전향을 한다고 트럼프 찬성으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한계들까지 이제 그 극우 집회에 나갔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 뭐랄까 그 완전히 어떤 극우 헤게모니가 기존 정당을 숙주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감염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광훈이 국힘을 접수했다. 자구난이 내란 정당이 됐다는 뭐 한탄을 하는 국민의힘 당원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러다가 자구난이 당대표가 전광훈이 됐다라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2%대 지지율로 30%를 잡아먹은 거니까 이게 그 최근에 나온 그 지블리 교수의 그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스토리에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정광훈이가 나름대로 난 놈이에요 보면은. 근데 말이죠. 그러면은 의원님, 이거 질문에는 없는 내용인데 어떻게 이걸 수습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저는 선거는 나중 문제라고 봐요. 뭐 민주당이 이기냐 조국혁신당이 이기냐보다 민주주의 그 자체가 이기는 게 급해졌다. 그럼요. 그런데
일단은 야당 지지자들조차도 제가 길거리에서 많이 만나면 주로 반응이 의원님 언제 끝납니까? 의원님 언제 다 정리됩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거냐를 묻고 계세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이 상황을 정리해 나가는 능력이 과연 있는가를 의심받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더 강하고 견고해지지 않으면 저는 다음 대선도 알 수 없는 국면으로 간다. 그런 면에서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할 일이 많은 시기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 등장하는 분노 세대를 어떻게 희망의 세대로 바꾸며 또 이후에 이런 부분에 한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제대로 놓느냐. 좀 우리 기성세대가 이제 이런 것들 갖고 토론들 좀 해야. 그런데 그냥 국회가 알아서 해주겠지. 뭐 헌법재판이나 서울중앙지법이 막 알아서 정리하겠지. 이런 식으로 구경꾼으로 전락하면은 그런 어둠 속에서 민주주의는 죽는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의 매일같이 헌재에 나와서 촛불을 켜시는 시민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네. 그분들은 탄핵 이후에도 변치 않고 쉬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여간 탄핵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열광하셨는데 지금부터 시작인데 예. 헌재에서 결론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네. 계속 전쟁을 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후도 이렇게 결집하고 준동할 줄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죠. 그 사실은 이게 박근혜 때는 극우들이 좀 대가리 박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더 뻔뻔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때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네.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가 열려도 폭력 사태까지는 안 갔어요.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던 날 돌아가신 분이 있긴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걸 갖고 폭력 시위라고 우리가 하지는 않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네. 폭력 그 자체가 집어삼켰어요. 본질이 네. 돼버렸어요. 예. 그러게 어떻게 갔습니까? 지금 구구는 완전히 새로운 겁니다. 완전히 이건 일탈적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이 더욱 강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공권력은 바로 윤석열이가 임명했던 그 공권력이란 말이에요. 당장 또 서울경찰청장 박현수가 들어와 앉아가지고 이 지금 전광훈 그 구속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돼가지고 제가 좀 문의를 해보고 있는 중인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국방 전문가이신 우리 김종대 의원님, 김연태 이게 그 수전 사령관 밑에 707 특임부대 대장입니까? 특임부대장. 그렇습니다. 네. 이 사람이 예전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했을 때는 눈물 콧물 찍찍 흘려가면서 그렇죠. 김용현이 다 시킨 거다 이러면서 부하들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포 지시는 없었다. 네. 또 케이블 타이는 포방용이 아니라 건물 봉쇄용이다. 그러면서 마치 국회 의원 보좌관이 이 계엄군을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것 같았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제가 이 말에는 거의 기절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표반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개헌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출동했던 계엄군이나 사령관들의 이제 양심 고백을 보면 정상 참작을 다 해줘도 딱 한 명만은 절대 정상 참작해주면 안 되고 김연태. 오히려 가혹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저는 김연태를 꼽습니다. 김연태 혼자서 저렇게 떠들고 있는데 말이죠. 아니.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자기가 했던 말을 자기가 부정하는. 이런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어요. 저 사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미쳐버린 겁니까? 그럴 만한 일이 있었죠. 뭡니까? 그러니까 12월에 국회에서 곽종군 특수전사령관이 양심선언할 때 그렇죠. 그 옆에 있었거든요. 이땐 둘이 한 몸이었어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김연태는 곽종군이 자기가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겠다. 내가 사법의 책임을 다 짊어지고 가는 때 부하들은 살려달라. 이랬을 때 옆에서 앉아 있으면서 본인은 살 줄 알았던 거지. 그랬는데 최근에 검찰이 피의자로 김연태를 입건하고 세게 조사했어요. 세게? 그냥 범죄자 다루듯이. 그렇죠. 범죄자긴 하죠 사실은.
그럴 때부터 이 어떤 자기의 어떤 위험을 감지하고 다시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태도를 바꾼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제가 박범계 의원이나 그 민주당 뭐 특위위원들하고 쭉 이야기를 해 보면 그 원래 사령관들을 처벌하고 영관급들은 조금은 유보하면서 진술을 우선 경청하자는 분위기가 대세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진술이 나오고 있었는데 검찰이 널름 피의자 입건을 하면서 세게 조사가 들어오니까 사실은 야당 특위위원들도 좀 당황을 한 게 이게 일단은 명령권자 위주로 가면서 아래는 좀 신중하게 다루자는 이런 기대가 깨지고 그러면서 이제 표변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혹시 그 검찰이 그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한 건지 아니면은 이게 지금 공수처, 경찰 그리고 검찰 셋이서 서로 그렇죠. 이 내란 사건을 갖고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 내가 더 센 걸 진술을 얻어내서 이렇게 내란 국면을 주도하겠다. 이 차원에서 가혹한 수사를 한 것인지. 뭐라고 두 가지 보십니까? 다 가능한데. 그 당시 그 국회 7동안 707 부대원들을 이래 보면은 거의 뭐 단전하러 간 그 소수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는 태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대원들의 그 처지를 우리가 좀 잘 살펴줘야 하는데 우선 국회에 오는지도 몰랐고 국회 와서 왜 왔는지를 몰랐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세게 못했거든요. 그리고 들어가서도 세게 돌파를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대원 대다수의 심정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위헌이냐 위법이냐를 따질 여유가 있었을까. 그럴 경우엔 정상 참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김현태는 그런 면을 감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추사를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막 조져대기 시작하면서 자칫하면은 경찰 공조본이나 이런 데서 김현태를 입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검찰이 선수를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기는 김현태는 본인 개인이 아니라 부대원들을 보고서 움직이는 건데. 그렇죠. 검찰이 우리를 폭도로 보는구나. 사실 뭐 폭동을 일으킨 건 맞는데 이런 면에서 부대원들이 이제 혼란에 빠지고 패닉 상태에 빠지니까 안 되겠다. 국민의힘이라도 붙어서 좀 이런 식으로 역공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무리한 짓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뭐 어떤 이익이란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한 겁니다. 아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처벌받을 가능성이 더 커져요. 이 전시에 만약에 이런 지휘관 밑에 있으면 아주 개죽음을 당하겠어요. 그렇죠. 누가 그 밑에서 목숨 걸고 임무 수행하겠습니까? 정말 참 어처구니 아니 전쟁에도 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한다. 그리고 밑에서 부대원들은 패닉에 빠진다. 아이고 저 전쟁 나면 100% 집니다. 몰살이에요, 몰살. 자 그래서 결국 그 김현태만은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 아니 저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1순위다. 이게 군인답지 못하게 말을 바꾸고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면은 이런 것들은 양형 사유에 들어가야 돼요. 반성하는 빛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반성하지 않는 피의자를 어떻게 정상 참작을 합니까? 그렇죠. 이거 한 10년은 살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궁금해서 그럼 그날 국회에 투입됐던 이 병사들 뭐 내란에 가담한 셈이 됐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정상 참작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뭐 시민을 뭐 상해를 입혔다든지 뭐 살상했다든지 그런 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아예 안기령 그 대변인한테 총까지 잡혔는데 근데 그 총이 저격용 총이야. 내가 딱 화면 보니까. 그래요? 앞에 소음기가 달려 있고 뒤에 이 개머리판은 접었다 폈다 하는 거. 길어요. 저거 저격용 총이요. 그걸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같이 이렇게 군대 갔다 온 사람한테는 가서 잡으라 그래요. 죽어도 못 잡아.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게 무슨 무기인 줄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아이고. 그리고 김동연 씨 그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러서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투입됐던 부대가 서강대교를 못 넘은 거 아닙니까? 예. 거기 국회 앞에서부터 막혀가지고. 예. 그래서 위에서는 쳐들어가 국회의원 끄집어내라는데 현장 지휘관이 서강대교 넘지 마. 우린 못 가. 이러고 국회 쪽에 있던 사람들은 월담에서 국회 들어가라 그러는데 뭔 개소리야. 야 철수해버려. 예. 이렇게 현장에서 딱딱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예. 그 시민들의 그거는 우리가 어떤 그 내란과 쿠데타와 폭동의 그 21세기를 보더라도 한국에서는 기적 같은 아유, 그럼요. 그 용기랄까 헌신 예. 이런 것들은 계엄군을 압도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비겁한 장군들 대 스마트한 현장 지휘관 이렇게 딱 선이 그어진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군에 대해서 절망적이다가 예. 이 현장 지휘관들의 진술을 보고 다소 위로를 받습니다. 이 차이는 왜 발생했을까요? 다 그 휘하에 있는데. 그러니까 저기 이제 쿠데타가 불가능하고 이렇게 군인 정치에 이용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는데 네. 이거를 뒤집어 엎으려 한 상부 구조, 그 일군의 파벌이 등장하는 데 대해서 군내에서 불화가 생긴 겁니다. 제가 그 어제도 먼 세미나 가가지고 이번 내란 쿠데타의 본질은 군내 퇴행적인 파벌의 형성에서 시작됐다. 그렇지 새로운 이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문제는 파벌인데 네. 이게 법에서 금지된 게 사조직 같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뭐 용염 사조직이 있습니까? 아니 뭐 옛날 충암파? 하나회 같은 건 아니지만 예. 용염파 뭐 충암파 해가지고 일군의 파벌이 등장했다. 아이고야. 이게 결국은 저기 이 사태의 화근이 돼 버렸는데 그거는 그 지휘 계통을 벗어난 사적 인연을 통한 사적 통제로 이루어지는 파벌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군에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네, 밑에서 지휘관들이 보기에 저 인간들 뭐하는 인간들이야 이렇게 존경도 받지 못하고 그 권위를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는 그렇죠. 형국이다. 네. 그러니 사실 김용현은 마음들 후배가 없으니 저기 조상원인가요? 네. 노상원. 노상원. 노상원한테 SOS를 치고 말이죠. 노상원한테 상원아 어쩌면 좋은 매달리는 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용현이 계엄의 사령관 정도 되고 노상원이 작전 참모 정도 되는가 보다. 이게 우리 인식이었는데 네. 막상 계엄이 해제될 때 보면 그게 아니에요. 김용현이 노상원한테 매달려요. 아이고.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달려서 도대체 얻고자 한 게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저 군의 인맥이 많으니 국방부 장관이 야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동원해서 엎을 수 없느냐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어쩌면 좋으냐 이런 건 이제 절망과 탄식이지만 네. 사실은 노상원이라면 뭔가 좀 아이디어를 내고 예. 제가 한번 나서서 때려 엎어 보겠습니다. 예. 뭐 이런 말이라도 기대했던 거 아닌가. 혹은 뭐 제가 지금이라도 굿이라도 해볼까요? 뭐 이런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꾸 노상원을 무속인으로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만 사실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육사 수석 입학자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커리어를 보면은 예. 정책지기를 골고루 거친 상위 그룹이거든. 육사 안에서 위에서. 예. 그런데 행실이 안 좋고 인성이 잔인무도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무언가 보면은 무엇이든 해치울 수 있는 인물이에요. 야구방망이로 자기가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뭐 말하자면 고문하겠다. 뭐 이런 뜻도 밝혔고요. 그렇죠. 위협을 가하겠다 그랬죠. 그게 고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상원은 육사 41기인데 동기생이 그 근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내가 육사 41기 전화들 다 해봤거든요. 네. 노상원이 최근 몇 년간 어디 있는지 알아보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동기생으로부터도 고립된. 사실 동기 말고 뭐 있습니까? 군대 생활이라는 게. 네. 제일 중요한 게 동기인데. 네. 그런데 거기서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외로운 늑대예요. 아이고야. 이 양반이 김용현과 만나면 운명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어떤 더럽고 치사하고 불법적인 일을 꾸미기에는 이 둘의 만남이 아주 결정타였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헌재 결론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아니 뭐 8대 빵입니다. 8대 빵. 8대 빵이. 그러면 0대 8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후를 지금 볼 때입니다. 그렇지. 예, 사실은 판결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그 이후가 더 이제 새로운 국면, 한 번도 한국 사회가 가보지 않은 길을 어떻게 될까요? 극우들이 좀 잠잠해질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다. 이때가 미치는 때죠. 저기 부당한 판단이었다 이러면서. 그렇죠. 부정선거의 부정 판결이라고 이제 우겨댔죠. 지난주 교보문고에 갔더니 스탑 더 스틸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저자가 지금 윤석열 대리인 헌재에서 그 도변호사라고 있어요. 아, 도태우. 예. 그 작가 저자에 올라와 있더라고. 그런데 책은 허접해요. 그런데 그 책이 한강책을 눌렀어. 아, 그래요.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건 그만큼 책 읽는 인구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베스트로 올랐다는 것 자체가. 예. 자, 이건 그들의 춘동. 그렇다면은 공권력이 어떻게든 막아야 할 텐데 그들이 뭐 그 정말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농후하단 말이에요, 지금. 예, 어떻게든 주목받기 위해서 시끄럽더라도. 예고된 폭력은 경찰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 막습니다. 그러나 요즘 극우의 시위가 게릴라식으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고려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졸업 시즌 아닙니까? 이 시즌을 노려서 각 대학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뭔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어떤 그 거점을 찍어가지고 게릴라식으로 출현하는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요것이 이제 다음번에 폭동을 모의하는데 일정 정도 지금까지 그 폭동 일으켰다 많이 검거된 걸 교훈으로 해가지고 다른 게릴라식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이 그 막을 의지가 있을까? 글쎄요. 그런데 아니 일단 공권력 자체는 이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건 맞아요. 여기서 또 구멍 나면은 이제 그때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박현수는 아마 윤석열과 관계된데 뭔가 정치적 고려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양상으로 보면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금 새로운 국면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견고한가,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가 시험대에 오른다. 자꾸 길어지니까 이제는 우리 야당 지지자들도 피로해져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이런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문제의 심각성을 좀 제대로 인식하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